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9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심화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동삼동 패총 유적. 이건 여러분들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머지 빗살무늬 토기, 농경화 목적 시작, 토기의 제작도 시작 이러면 신석기 시대가 섭외되겠죠. 일반적으로 신석기 시대가 나왔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즘에는 가락바퀴 뼈바늘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움집이 처음 제작됐다 이것도 나올 수 있고요. 옛날에는 조피 등의 농경시장, 조금 더 구체적인 작물 제시에서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김정희가 나왔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건 순수비, 이게 핵심인 거죠. 그렇죠? 자, 순수비 하면 일단 고대의 비석이니까요. 이번에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고대 비석이 이렇게 많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신라께 많은데요. 신라 안에서도 이제 진흥왕 시기 때 비석들이 많이 나오죠. 단양 적성비를 시작으로 해서 4개의 순수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북한산 순수비와 창녕비가 가끔 언급이 되고요. 황초령비랑 마운영비는 거의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거나 이 순수비를 통해서 진흥왕 시기에 관련돼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김정희라고 하는 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추사 김정희가 맞고요. 이분이 뭐 서해 쪽도 대단하시고 또 문인학으로서 그림도 잘 그리세요. 그런데 또 이분의 장기가 바로 뭐냐? 비문 해독하는 거. 그 비문 해독하고 난 다음에 나름의 책을 냈는데 이것이 바로 금석과한록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북한산 순수비가 그동안 다른 비석이라고 이제 오독이 되었던 걸 정정을 하면서 이거 신라 진흥왕 때 나온 거야 이렇게 밝혀낸 겁니다. 자, 진흥왕과 관련돼서 나왔을 때 일단 국사 편찬한 거랑 화랑도도 나올 수 있지만 진흥왕 하면 아무래도 영토가 나오게 되겠죠. 신라에서 한강을 처음 점령했었던 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대가야 병합을 통해서 가야를 완전히 복속합니다. 황초령비와 마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기 함경도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통일 레스트보다 더 많이 북진을 한 상태입니다. 3번에 가볼게요. 자, 여러 나라가 나왔는데 이 여러 나라와 관련된 문제를 풀려면 제천행사 외우셔야죠. 그리고 또 하나 외워야 될 게 바로 군장의 명칭입니다. 자, 가를 보시면 읍군 삼로가 다스리고 있다 그랬는데 읍군 삼로가 다스렸던 건 옥저와 동해입니다. 여기는 왕이 없었죠? 자, 그 중에서 동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무천이란 제천 행사 때문에 동해가 맞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나 같은 경우는 5월에 씨 뿌리기 마치고도 제사 지내고 10월에 수확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거니까 요건 사만이구나. 더군다나 천군이 따로 있다는 걸 통해서도 사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기억에서 민며느리 되는 옥저거니까 빼고요. 책화는 동해 거 맞죠? 사만 같은 경우는 신지 읍차가 통치합니다. 각 지역의 군장 명칭 꼭 구분하셔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사출 또는 부역 겁니다. 자, 4번에 가겠습니다. 4번에서는 이제 백제왕을 찾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백제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제 같은 경우는 건국되고 근초광대 최고 전성기를 찍었다가 그 이후 고구려한테 밀리면서 되게 위세가 많이 어려워졌죠. 그러다 다시 6세기 때 부흥을 꿈꿨고 나름 성과를 보였으나 결국은 상황이 피살되면서 위기를 겪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흥이라고 하면 이때를 말합니다. 자, 이때 백제 같은 경우는 웅진과 사비에 있었고요. 익산으로 간 건 아니고 가려고 시도만 한 겁니다. 자, 그럼 둘 중에서 언제 때를 말하느냐? 바로 웅진에 있었을 때를 말하고요. 그는 무령왕입니다. 자, 무령왕 시기 때 일단 왕을 시했던 백가를 처단하였다.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걸 보였고요. 22 담로 설치해서 지방 통제시켰고요. 그리고 그런 성과들이 무령왕의 아들이 성왕인 거니까 성왕 때 더 드러났다 이렇게 보신다라면 무령왕에서 이제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무덤밖에 없죠. 자, 그래서 무덤 이야기 나오면 되는데 무령왕릉에서 이제 조금 어렵게 쓰여질 때 벽돌로 널방을 만든 무덤에 무령왕이 묻혀있다. 이거 맞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 벽돌이 중요한 거죠. 됐나요? 자, 벽돌로 무덤을 만들었던 게 요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니까 그냥 삼국시대 관련돼서 벽돌 무덤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무령왕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만들었던 건 중국 남쪽에는 양나라와 교류했던 그 배경, 교류했기 때문에 그들의 건축 기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인데요.
삼국시대와 관련돼서 순서 문제 나오게 되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얘는 좀 평이해요. 왜 그러냐면 가를 봤더니 을지문덕 나오고 나를 봤더니 안성 나오니까 고구려가 수나라랑 싸웠을 때 지금 이거 살수대천 말이죠. 자, 가는 예고요. 그다음 당나라랑 싸웠던 요 안성 전투니까 여기 나를 말해요. 되나요? 그럼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건 천리장성 쌓았거나 또는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영령 폐위시키고 보장왕 옹립했다.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선지가 가능합니다. 6번에 가겠습니다. 자, 문화유산 나왔는데요. 경남에서 출토가 됐기 때문에 삼국시대라고 생각하면 신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 불상 같은 경우는 결국 고구려 불상입니다. 자, 금동 영가 7년병 열의 입상 같은 경우는요. 여기 지금 이렇게 광배가 이렇게 있죠? 또 여기에다가 글이 쓰여 있는 거예요. 고구려의 어느 사찰에서 승려와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 40여 명이 불상을 만들었는데 1000개를 만든다. 근데 그 중에서 얘는 29번째 불상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토지는 신라로 추정이 됐지만 이 뒤에 있는 명문을 통해서 이거 고구려 불상이구나. 그래서 현존하는 고구려 불상 중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불상하면 사진 얘밖에 안 나와요. 되나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7번에 갑니다. 순서. 이번 문제도 솔직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기벌포, 위치. 요 기벌포 단어 하나만 보면 여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사찬시댁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나 같은 경우는 위치보다는 흑치상징한 이름과 폭신한 이름에 주목해 주시고요. 다도 마찬가지예요. 건모잠과 안승, 이름에 주목합니다. 왜냐면 이 삼국통일 과정에서는 전쟁도 많고 또 부흥운동 과정 속에서 인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그 지명이 중요해요. 그럼 가를 보시면 기벌포 전투인 거니까 신라가 당나라 몰아내는 그 마지막 전투거든요. 자, 가가 여기 갑니다. 흑지상지랑 복신 같은 경우는요. 백제 멸망 이후에 백강 전투 전까지 같이 뭡니까?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이쪽에 들어가겠죠. 건모잠과 안승 같은 경우는 고구려 멸망 이후에 부흥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니까 다가 여기에 들어가죠. 순서는 나, 다, 가가 되겠습니다. 자, 경제 문제 나올 때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죠. 자료를 띄워주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의 경제 상황은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해당 국가가 어딘가라고 봤더니 딱 보는 순간 이거 뭐예요? 신라를 대표하는 촌랑문서, 민정문서죠. 통일되고 난 다음에 만들어졌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오소경 이걸 가지고도 통일신라구나. 그 중에 하나 서원경. 서원경이 청주이거든요. 청주에 소속된 4개 마을 관련돼서 사람, 토지, 여러 가지 가축 싹 정리한 겁니다. 결국 조세의 징수를 위해서 작성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통일신라 거 찾아주시면 돼요. 통일신라 관련돼서는 이제 시장이 늘어났다. 요거는 알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역. 신라가 당나라랑 무역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울산한 당항성 무역항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국제무역에 종사했던 장보고가 설립한 청해진 요것도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당나라에 신라 사람들이 모여 살던 마을, 신라, 방, 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 무역 관련돼서 요 3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토지 관련돼서 요 2개 나오죠. 관료전 지급하고 누구 폐지했다. 또는 백성들한테는 정전 줬다. 요즘에 요거는 선지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9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미 대조영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긴 발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진국이라는 이름을 보고 이거 조금 낯설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대조영이 원래 발해를 건국했을 때는 나라 이름을 진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안 돼서 당나라가 발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명칭을 또 보내줘요.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이 나라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발해가 된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니까 이제 통일신라 사람들은 자기네보다 위에 있으니까 북국이라고도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발해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자료를 띄워주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선지는 보통 2개의 유형이 나와요. 하나는 중앙정치기구와 관련된 게 나오고요. 또 하나는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요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발해 문적원이 나왔어요.
자칫 잘못하면 난이도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할 때는 문적원보다는 다른 것들이 나오거든요. 가령 이런 것들. 정당성이 최고 주칙이다. 정당성 밑에 육부를 뒀는데 육부가 중국에서 쓸 때는 이호, 예병, 형공 이런 식으로 부를 불러주는데 여기는 충인, 의지, 예신 그래서 유교 명칭을 쓴다든지 최고의 교육기관은 국자감 그리고 중정인 거니까 발을 정자 생각해서 관리 감찰을 위해서 중정될 수 없다. 요 정도가 많이 나오는데 문적원이 나왔기 때문에 낯선데?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는 될 수 있지만 나머지 선지가 이건 진짜 발해랑 상관없다 보니까 속어법을 통해서 4번을 찾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10번 갈게요. 자, 후삼국 통일 이걸 딱 보고 이거는 고려를 건국했던 왕건의 이야기구나 인 거고요. 근데 개태사도 들어는 보세요. 왕건 관련돼서 개태사가 종종 나옵니다. 개, 열겠다. 태평성대 열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힘든 후삼국 통일 했잖아 얘들아. 지금부터 전쟁 걱정하지 말고 태평성대 누려보자. 이래서 이름이 개태사가 됐습니다. 자, 왕건 관련돼서는 뭐 훈유 10조도 나올 수 있고요. 서경, 개경 말고 서경을 만들어두고 서경을 제2의 도시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전진을 위한 중심 피주를 잡았다. 흑창 설치했고요. 아들 손자들에게는 훈요 10조 따르라 그랬고 관리들에게는 정계 개백요소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호족들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심관 제도 만들죠. 그래서 신라 왕이 항복해 왔을 때 충분히 우대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신라를 통치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왕은 아니고 사심관은 자리를 뒀다. 요거는 이제 통치 방법인 거고 마지막은 이제 전쟁 하나 넣었어요. 왜냐면 왕건 같은 경우는 고려 건국하고 후삼국 통일하는데도 거의 20년 걸리니까 중간에 전쟁 되게 많았잖아요. 그중에서 후백제와 티티카카 여러 번 싸워요. 고창 전투, 죄송해요. 공산 전투, 고창 전투, 1, 2천 전투. 공산 전투, 고창 전투, 1, 2천 전투. 처음 졌어요. 그 다음 이겨요. 네, 그겁니다. 자, 이번에는 해당하는 지역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서도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조이총이 반란을 일으켰다. 조이총이 왜 반란을 일으켰냐. 무신들이 권력 잡은 거 싫어 이렇게 해서 무신 정권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이 반란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3년 동안 유지가 됐는데요. 유수라고 하면 관직 이름이에요. 지방을 통치하는 지방관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유수 자리에 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광역시장급?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광역시장이었던 조이총이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3년 동안 반란을 일으켰다는 건데 거기가 어디냐? 서경이에요. 고구려 평양을 고려는 그걸 서경이라고 했죠. 그겁니다. 그래서 서경유수 조이총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하죠. 동령부. 이건 뭐냐면요. 원나라 간섭기 때 원나라가 우리를 간접 지배했는데 직접 지배했던 곳이 3군데가 있어요. 하나가 서경 일대 동령부 설치한 거. 그다음에 여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삼별주 진압하고 난 다음에 탐라총관부 설치한 거. 그다음 철령 이북은 쌍성총관부 통해서 직접 지배한 거. 동령부, 탐라총관부, 쌍성총관부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 위에 있는 죄송해요. 요거 동그란 게 2개, 요거는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기출문제 풀면서 아직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일반 내용 강의 있잖아요. 교재로 하는 내용 강의에서도 요거는 언급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동령부랑 탐라총관부는 원나라로부터 그리 오래되지 않은 기간 내에 우리가 다 다시 돌려받아요. 그래서 금방 폐지시켰거든요. 반면에 쌍성총관부 여기는 100년 가까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공민왕 때나 우리가 이 지역을 회복할 거라서 얘가 제일 유명한 거예요. 어찌됐거나 이제 서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태조가 이곳을 귀히 여겼다. 요거 하나.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서경이 위상이 되게 높았어요. 근데 이제 뭐 김부식이라든지 이자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개경을 기반으로 해서 권력을 잡고 있으니 서경 사람들이 반발했겠죠. 그래서 묘청이 서경 전도를 시도를 했고 그게 중단되고 난 다음에 반란까지 일으켰다. 이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사건 이후로 서경의 위상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자, 12번에 가겠습니다. 또 경제 상황이 나왔어요. 그럼 아까도 똑같아요. 이걸 보고 어느 시대인지 찾아주시면 되는데 도평의 사사가 보였으니까 도병마사를 개편했던 거다. 아니면 수도 개경이니까 뭐 이거는 고려네요. 이것도 괜찮고요. 은병이라고 하는 것, 저것도 고려시대. 뭐 여러 개가 다 지금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경제에 관련돼서요. 고려시대 국가가 직접 상점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거 독특하고요. 고려도 은근히 무역 활발했죠. 그 공간이 병난도. 그다음 쭉쭉 나올 수 있고 토지 관련돼서는 역분전 나올 수 있고요. 전지 시지를 줬으니까 이거 전시과잖아요. 이것도 가능해요. 자, 13번입니다. 이 많은 글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윤관 이분을 보셨어야 돼요. 자, 윤관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고려의 대외 상황 관련돼서 여진족을 견제했었던 인물이다. 요걸 생각해 주시고요. 윤관이 활약했던 시기 때 이제 왕이 숙종과 예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숙종 시기 때 뭘 만들었냐? 별무반을 만들었어요. 왕한테 건의해가지고 별무반 만들었고 예종 시기 때는 그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을 공략했어요. 그래서 동북 구성을 축조했다.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이 일찍이 선왕의 밀지를 받들었고 지금 또 언명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왕은 누가 되겠다? 숙종이구나. 삼군을 통솔하여 했으니까 그때 만든 이 별무반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강토를 개척하여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영토 확장. 자, 모든 증거가 지금 윤관, 여진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예종 시기 때 있는 동북구성 축조하는 것도 괜찮고요. 숙종 시기 때 이야기 먼저 끄집어내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데 인종 시기가 되면 우리가 뭐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여진족이 원하는 4대 요구 우리가 받아들여 줍니다. 그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발표 처음이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14번 전까지는 문제가 되게 무난했고요. 여기서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보면 좀 쉬워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역사상 하층민들이 봉기했던 거 모아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많을 것 같지만 뭐 왕위 계승을 둘러싼 대립 이런 게 많고요. 하층민의 봉기는 요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망이 망소의 난이나 만적의 난이 나오면 금방 찾는데 김사비 효심의 난이다 보니까 잠깐만 이게 어디였지? 좀 헷갈리는 거. 이연년의 난은 고등학교 내신에도 잘 안 나와요. 네,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들어본 적이 없어서 결국은 김삼이 효심의 난을 알아야지만 푸는 문제였기 때문에 언제 거야? 막 헷갈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찾으셨죠? 답이 그래서 금방 보여요. 자, 15번 갑니다. 이 문제도 되게 평이합니다.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철. 기륜, 기원, 기철의 동생들입니다. 기철네 집안이 유명했던 이유는 우리가 원나라 간섭기 때였잖아요. 원나라 간섭기 때 기철의 여동생이 원나라 황후가 되면서 이 집안이 또 엄청난 기득권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저기 첫 번째 조일신 보이죠? 조일신이 조인규의 손자예요. 원나라 간섭기 때 이 조인규는 뭘 해가지고 가문을 일으켰느냐? 역관. 몽골어를 너무 잘 구사해가지고요. 몽골 황제가 쟤 고려인 누구니? 우리말 참 잘한다. 이러면서 예쁨 받은 거예요. 됐나요? 근데 여기를 보면 이제 누가 누구를 죽이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문세족들 안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요때가 언제냐? 공민왕 1년차 때예요. 즉위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그것까지 몰라도 되고 기철이란 이름만으로도 어쨌거나 이거는 공민왕 때 이 사람을 죽일 거니까 뭔가 그쯤 어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적의 난 요거는 바로 앞에서 봤다시피 무신정권 때 일어났던 하층민의 봉기죠. 개경으로 돌아왔다는 건 이제 몽골이랑 공식적으로 안 싸우기로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우리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부터 고려 말까지 한 방에 그냥 다 가버렸잖아요. 한 번에 시간적으로 한 120년을 그냥 쭉 가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마가 되겠구나. 자, 16번 문제는 문화유산 해당하는 시기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그랬는데
방금 전에 봤던 몽골의 침략을 받았다 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고려인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왕실 종친인데 이 사람의 성이 왕씨예요. 왕씨가 세운 나라 고려. 왕건 뚱뚱뚱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우리는 그냥 고려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문제에는 사진 나와 있지만 사진 안 보고도 고려가 아닌 것 그러면 답은 누가 봐도 1번 백제금동대학로라고 하잖아요. 백제금동대학로는 향로가 이렇게 있으면 아래 몸통 뚜껑이 있고요. 여기에 새, 예, 제가 새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 봉황을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다리 보면 이렇게 막 어쩌면 좋아.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용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전체가 한 60cm 정도가 되는데요. 향로 진짜 예뻐요. 국립부여박물관에 가면 별도의 룸에 이 향로 하나만 두고 있는데 빠져들어요. 진짜 어쩌면 그렇게 잘 만들었을까요? 이 향로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막 산 모양도 있고요. 또 산 중간에 사람들이요. 이렇게 악기 연주하기도 하고요. 산책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막 한번 다양한 거 하는데 놀라운 건 위에 거 한 번에 찍어내고 여기 가운데 거 한 번에 찍어내고 다리도 한 번에 찍어내고 중간에 또 구멍이 있어서 향을 피워서 뚜껑 닫아두면 향이 이렇게 나오는 진짜 고급스러운데 백제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백제금동대학로입니다.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요. 자, 17번입니다. 17번에서는 고려가 사신 저고유를 죽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 때문에 몽골과의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몽골의 입장에서는 고려가 자기네 사신 죽였다고 착각을 한 거죠. 이렇게 시작이 됐고 검령고, 자, 요 단어 보면 참고로 시종인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나라에서 온 공주예요. 그 공주가 고려 왕이랑 결혼해요. 원나라 간섭기 때는 이렇게 고려 왕은 결혼도 마음대로 못했고 원나라 공주와만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럼 요 상황. 그럼 이제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몽골과 쌓았던 40년간의 이야기가 들어가면 제일 좋겠죠. 원나라 간섭기는 순차적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충땡 왕들이 있는데 충렬왕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충성왕 때 무슨 일이 있고 충무광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물어봐요. 한능검에서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대몽황장 파트가 들어가면 되니까 대몽황장에서는 박서 이야기부터 강화천도부터 쭉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방점은 삼별조였습니다. 그래서 자, 되셨나요? 자, 18번입니다. 자, 18번에서는 위화도 해군만으로도 이미 느낌은 오셨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이제 똑같이 고려 대외 상황 속에서 활약했던 사람들 보면 고려 말에 외국 침입이 너무 많아서 특히 진짜 심각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우왕 때. 공민왕 다음이 우왕인데 이때는 이분이 통치 기간이 한 14년이에요. 근데 14년 동안 왜구가 쳐들어온 횟수가 370회 정도예요. 깜짝 놀라겠죠, 그렇죠? 근데 한번 쳐들어올 때 그 침입하는 인원수나 배수가 어마어마해요. 한번 쳐들어올 때 500척씩 끌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왕 때 왜구 피해가 너무 컸거든요. 그들을 격타하는 과정 속에서 최영, 이성계 다 활약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명나라가 갑자기 철령위라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 땅 일부를 차지하겠다고 하니 우왕이 싫은데 최영도 그건 아니지. 결국 우왕과 최영은 결정합니다. 명나라 공격하러 가자. 그리고 그 책임자로 이성계를 임명하지만 이성계가 보기에는 명나라랑은 외교를 풀어야지 전쟁으로 풀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위화도 해군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인물은 최영이구나 이건 된 거죠. 최영했을 때 한능검에서 지금 다루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분도 외국 격퇴 과정 속에서 공을 세웠다. 이게 홍산전투입니다. 조금 헷갈리는 게 이성계는 황산전투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같은 선지로 넣지는 않을 거라서 네. 홍산전투에서 모른다 하더라도 왜구를 물리쳤다 가지고 문제를 푸실 수도 있어요. 자, 19번에 갑니다. 19번에서요. 이필의 역을 특별히 한 필로 감하였으니 이것만으로도 이미 답은 오실 것 같아요. 조선 후반 때 균역법 제정해가지고요. 남자들이 군대를 공식적으로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군포를 내는 건데 매년 내야 되거든요. 그거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매년 2필씩 내려면 우리 집의 군역 대상자가 몇 명이 세봐야 되는데 군역은 언제까지 하냐면 60세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60세가 돼야지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우리 아버지, 큰오빠, 작은오빠, 아유 막내 동생도 곧 성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1년에 2, 4, 2 곱하기 4, 그럼 8피를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걸 줄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책을 물어봤으니까 이거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밥만 내도 되니까 좋아 라고 하겠지만 국가 입장에서 본다면 공무원들은요. 아우 어떡하면 좋아. 아 머리 아파. 국방 예산은 뻔해요. 그렇죠? 무기도 계속 증강해야 돼요. 그런데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훅 하고 절감해 주니 이 국방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메꾸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오죠. 선무공감포.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한 포 더 내면서 대신 지위를 주는 거고요. 토지 많은 사람들에게는 1개월당 2두씩 추가 세금을 만드는 겁니다. 또 왕실 차원에서는 그동안 왕실이 받았었던 어염세, 선박세를 왕실 쓰는 게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전환시켜서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딘가에서 줄여주면 어딘가에서 더 징수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답이 됩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 일단 대사원을 수장으로 한다, 관리의 위법사항을 규찰한다. 요거로 여기는 그러면 감찰기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거기 안에서 고려 건지 조선시대 건지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차피 선지가 봤을 때 요거는 조선 거구나. 그럼 이제 조선의 중앙정치기구 안에서도 관리감찰을 담당한다. 사헌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헌부니까 수장을 대사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사헌부가 1차적인 역할은 지금의 감사원처럼 관리 감찰인데 얘네가 이제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있죠. 서경권 행사. 왕이 관리를 임명할 때 이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왕이 임명을 못해요. 단 서경권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사헌부와 사관원 관리들이 함께 행사하는 겁니다. 21번입니다. 이 문제 너무 평이하죠. 요거 이야기는 16세기 사화 중에서 중종 때 일어났던 기묘사화 때라는 건 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반정공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연산군 폐위시키고 준종을 왕으로 옹립하는 요 반정 과정 속에서 공신들이 거의 120명 가까이 돼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공신이 많으면 그들에게 주는 관직이며 토지며 노비수가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래서 너무 과하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잘못 받은 사람들 명단 빼자라고 했다가 조광조가 숙청당합니다. 조광조가 했던 개혁은요, 보통 세 가지 나와요. 도교기관 없애는 거, 소학 보급하는 거, 현령과 실시하는 거.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22번입니다. 영창대군 임목대비를 알아서 문제 풀면 좋고요. 근데 못 푼다 그러면 이거죠. 우리 역사에서 후금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조선 후기로 가는 겁니다. 자, 광해군 시기가 나와줘야 되죠. 이게 금이라는 게 여진족들이 세운 나라가 금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금은 고려시대 때,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 그게 후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그 후금은 나중에 청나라고 청나라는 만주족이잖아요. 여진족이 만주족이에요. 자, 어쨌거나 이제 광해군이죠. 그러면 이제 광해군 했을 때는 방금 말한 요 중립외교를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강홍립이 명나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투에 참여했다가 사루 전투에서 후금한테 패합니다. 그러면서 후금에 투항합니다. 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광해군이 허준에게 말해서 동의보감 완성시켰거든요. 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전쟁 이야기 연속으로 또 나옵니다. 자, 영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여기 속한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국왕이 삼전도에서 항복하며 종결되었다. 그럼 얘는 병자호란이죠. 혹시 드라마 연인? 인연인가요? 연인인가요? 연인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드라마 보고 왜 이렇게 잘 만들었지? 네, 특히 그 두 번째 2부 시리즈는요. 이게 전쟁에서 고통받았던 여인들의 모습을 이렇게까지 심리적으로 잘 묘사한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원래 역사 드라마 안 보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는 별도로 결제하고도 또 봤을 정도로 되게 감명 깊었어요. 그래서 속한되어라는 게 이제 그 드라마에 보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병자호란 끝나고 난 다음에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갔는데 특히 이제 여자들 많이 끌려갑니다. 근데 이제 그들 중에서 어떻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여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정조 개념이 말도 안 되게 고지식하다 보니까 손목 한 번만 잡아도 정조를 잃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조선의 여인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친정집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시댁에서도 받아주지 않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굶주려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는 영향을 물어봤으니까 병자호란 직후에 무슨 조약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답은 어디서 나올까요? 네, 그 다음 효종시기가 나와요. 그럼 효종시기 때 이제 이걸 풀 수 있는 게 1차적인 건 북벌이고요. 그걸 더 디테일하게 풀면 나선정벌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요. 효종한테 나선정벌 그러니까 북벌을 해야 된다라고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후원했던 게 송시열이에요. 송시열의 기축봉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저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수신전과 휴령전을 폐지 이렇게만 보면 조선의 토지제도 안에서도 세조의 직전법 이렇게만 보면 너무 이제 간단해서 세조 거 찾으러 가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오는 그 세조의 것들이 아닌 다른 선지가 나온 거예요. 바로 간경도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알고는 세조 관련된 건 주로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세조가 수양대군 그냥 왕자로 있을 때 개우정난 일으켜서 사실상 권력을 잡았던 이런 거라든지 유양소 폐지했다라든지 본인이 왕되고 난 다음에 이제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철저히 차단했더니 이거는 정치사 위주였는데 갑자기 강경도감 근데 그것도 불교 경전 잠깐만 조금 낯선데 이렇게 해서 네, 실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또 어떨까 싶어요. 조선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의 나라예요. 그런데 왕실 차원에서 불교를 좀 믿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세종과 세조예요. 그래서 왕실이 불교 후원을 좀 해줬는데 세조 같은 경우도 자기가 조카를 폐위시킨 것도 있고 사실상 죽였잖아요.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말년이 되면 몸도 되게 아프고요.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 불편한 마음들을 불심으로 풀려고 합니다. 강경도감 설치해서 불교 경전을 한글로 푸는 작업 이런 것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선을 가장 대표하는 불탑이 바로 뭐냐면 원각사지 10층석탑이죠. 그거 세조가 만든 거예요. 되셨어요? 원각사지 10층석탑까지. 원각사지 10층석탑이 나왔으면 금방 나왔을 것 같은데 강경도감은 조금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5번 가겠습니다. 가지역 그랬는데요. 탄금대 전투 이거 충주예요. 충주에 다인철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이 몽골과 되게 열심히 싸웠고요. 김윤호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말하면 용인, 마마랜드가 있는 그쪽에서도 싸웠고요. 이 사람이 5차전 때는 충주성을 지키느라고 노비문서 불태웠던 적도 있어요. 사실상 이제 충주가 역사에서 나왔을 때 요거에다가 하나 정도 하면 이제 충주가 거의 이제 나올 만하게 다 나왔다 보시면 되는데 충주에 있는 고구려 비석을 충주 고구려비라고 하죠. 고구려 비석 많지는 않는데 국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되게 귀합니다. 이 문제 좀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냥 숙종시기 때 했던 세 개의 황국 중에서 희빈장씨가 낳은 왕자를 원자로 삼으려고 했다. 이 사람이 남인이잖아요. 그래서 남인이 권력을 잡은 상황인 거고 이번에는 희빈장씨에게 내렸던 왕후를 희빈을 왕후까지 만들었다가 다시 거두고 이랬으니까 결국 남인이 몰락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기사왕국, 갑술왕국이구나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이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송시열이 이때 죽은 거 모르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 숙종 시기 때 대립했던 게 서인과 남인이잖아요. 이때 서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는 한능검에서 송시열이 나오게 될 거고요. 남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는 윤후가 나오는데 일단 윤후 같은 경우는 경신왕국 때 죽었고요. 그 다음에 송시열 같은 경우는 기사황국으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서인이 권력 잡았을 때는 윤후가 죽고 남인이 권력 잡았을 때는 송시열이 죽어요. 그래서 이 대표 인물이었다는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한테 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너무 쉽죠. 여기 북학의가 나왔잖아요. 청나라 다녀온 책 중에서 북학이랑 열할 이가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어렵죠. 그럼 박제가 인 거고요.
국제가 하면 항상 따라 붙는 게 이 사람은 서울 출신인 거고요. 그래서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좀 어려웠지만 정조가 그를 규장각 검사관으로 등용했다. 요거 하나. 북학의에서 너무 아끼지 마. 적당히 써야 돼. 그래야지 경제가 선순환 구조가 됩니다. 요거 얘기를 했죠. 자, 여기 시기를 물어봤어요. 네, 진주에서 봉기를 했고 그 이유가 진주 우병사 백낙신의 타막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번 회차에서 이렇게 하층민의 봉기가 벌써 두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앞서서는 이제 여기가 나왔다라면 여기는 지금 뭐냐면 임술농민 봉기인 거죠. 시작은 진주에서 했어요. 근데 워낙 이 불만이 누적이 돼 있다 보니까 전국으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60여 군데 이상에서 벌어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19세기인 거니까 이 시기 세도 정치가 나와줘야 돼서 안노 씨 등의 세도 정치, 또 세도 가문들은 비변사를 기반으로 권력을 행사했다. 이 시기에 삼정의 문란이 심화되었고 이때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합니다. 네, 요 문제는 어렵기보다는 요즘엔 잘 안 나왔던 거라서 조금 낯설었어요. 29번은 뭐 매번 나오는 문제라서 프랑스군 양원수 이렇게 나왔으니까 흥선대공 시기 때의 병인양요죠. 신미양요 아니고 병인양요 문제입니다. 자, 병인양요 관련돼서는 외교장각 도서 약탈된 거나 아니면 프랑스가 쳐들어왔던 이유는 병인 박해. 그 과정 속에서 프랑스 선교사가 9분 처형됐기 때문이에요. 자, 30번. 30번을 보시면 군인들의 봉급이 몇 달 동안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는 이모곤란 상황이네요. 이모곤란이 한 달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워낙 정세가 불안정하니까 명성황후는 궁궐에 있을 수가 없어서 장원으로 피신을 갔다고 합니다. 자, 영량했으니까 요온 거예요. 여기. 청나라와 맺은 조약으로는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이 제일 중요하고 일본과는 제물포 조약이 나올 텐데 그 제물포 조약의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한반도의 정세 불안으로 인해서 일본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공사관 경비를 위해서 군대 일부 주둔시킬게 요거 하나. 네, 요게 있고. 또 흥선대원군이 요 한 달 동안 상황 수습을 하지만 청나라는 결국 너도 주동되지 이렇게 해서 그를 압송해 갑니다. 여기서 개혁이 나왔으니까 뭐 여러분 머릿속에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을미개혁, 광무개혁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저런 궁국 기무처를 비롯해서 개화기 때는 조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조금 헷갈리죠. 자, 규정청과 궁국기무처 1차 가보개혁 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에서는 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정청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일제가 요거 폐지시키고 궁국기무처 만들어서 1차 가보개혁 했어요. 그리고 요 국내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보개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가보개혁에서 노비제도 혁파했다, 신부제 폐지, 과거제도 폐지, 그리고 방금 봤던 것처럼 새로운 조직, 국내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의정부와 국내부 만들어져서 여기는 국정운영, 여기는 왕실사무. 그래서 왕실 사람들이 국정 참여하는 걸 많이 배제시키려고 했던 거고 탁지 아문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돈관리 싹 다 할 것이다. 여기는 뭐 문제 너무 쉽죠. 독립문 세우고 그랬으니까 독립협회 활동인데요. 독립협회 하면 뭐 떠오르세요? 낼 거 너무 많죠. 그 중에서 여기 중추원을 개편해서 의회 설립하려고 했었더라. 되게 많이 나오죠. 독립협회는 왕을 없애자주의가 아닙니다. 왕을 둔 상태에서 의회를 설립해서 왕권을 제한하려고 했죠. 이걸 입헌군주제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식 의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중추원을 개편해서 그걸 의회식으로 운영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외국에 1,300만 원 빚을 졌느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개항기 때 있었던 국채보상운동 얘기를 하죠. 이게 뭐 나라 빚이 1,300원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너무 단기간 한 1년 반 사이에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건 비정상적이지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대구에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가 되었다는 게 요건 거죠. 서상돈, 김광재의 발을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요것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그 당시 신문들 중에서 대한매일신문, 황성신문이 적극 공부를 해줘서 단기간에 또 많이 모아집니다. 여기는 이제 정확한 순서를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자, 여기 34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황제가 퇴위되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개념이라면 원래 왕은 사망하고 난 다음에 물러나야 되는데 여기는 사망하기 전에 퇴위당했대. 그리고 난 다음에 황태자 전하께서 대리라고 했으니까 우리 역사에서 황제를, 그러니까 조선 기준으로 간다면 고종과 순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종 폐위 상황이구나. 그럼 고종이 폐위가 된 상황은 1907년 요 상황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요 정도 다 나올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시험에서는 이제 기후각서가 나왔으니까 걔가 답이 되는데, 한일 신협약 체결해가지고 외교와 재정 부분에 고문 파견했, 아유 죄송합니다. 그건 이미 나와 있군요. 통감부의 역할이 더 많아져서 통감은 내정 전반을 관리할 것이고, 또 거기다가 차관마저 일본으로 대체하는 게 한일 신협약이죠. 근데 해산했죠? 네, 이것까지 들어갑니다. 자, 35번에서요. 조선인 기업이 만든 상품의 사용을 장려하고자 라고 했습니다. 이거 물산 장려 운동이에요. 우리 경제와 관련돼서 이제 나올 때 국채 부서 운동, 물산 장려 운동 이렇게 두 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특히 요거 같은 경우는 1920년대 초반에 일어나는데요. 경성방직 주식회사. 여기 선제 보시면 상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직 주식회사 아니에요. 그땐 개념을 몰랐어요. 그래서 근대적인 사회사에서 출발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주식회사까지 나왔으니까 개항기 이후로 더 경제가 조금 더 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요건 줄여서 경방이라고 불리는 회사인데요. 쉽게 말하면 옷 만드는 회사예요. 네, 1920년대 국내에 있었던 한국인 기업 중에서 압도적으로 유명했던 회사입니다. 어쨌든 간 요거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갑자기 왜 우리 물건 많이 사주자 그랬냐? 회사령은 폐지됐는데 그 이후로 일본 기업들이 너무 많이 진출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위기의식이 있는 거고, 한국중앙총상회는 이건 1898년 독립협회 활동이랑 겹쳐요. 그래서 시점으로 너무 먼 날이고요. 요거 시작했던 게 평양에서 시작해서 국산품을 애용하자 쫙 확산이 될 겁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1880년대 나왔던 이야기에서 이것도 너무 옛날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머지 정도 요런 것들이 답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잘 안 나오지만 이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해서 사회주의자들은 좀 불만이 있었어요. 아니, 이 물건 많이 사주면 결국 사장님들만 돈 벌잖아. 노동자들에게 좋은 게 뭐야? 이렇게 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가단체가 어딥니까? 그랬는데 김원봉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김원봉의 활동들은 20년대, 30년대, 40년대로 나눠줘야 된다고 말했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관 파괴, 암살 이런 거 나왔으니까 이건 의열단 활동인 거예요. 개인 일거, 여기는 군부대 운영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의열단과 관련돼서 나온다 그러면 개개 단원들의 활동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들의 활동 지침서가 됐던 게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니까 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의열단이 나중에는 이런 조선혁명 강부학회도 만들고 그게 조선의용대도 만들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토대로 해서 계속 개편하는 겁니다. 자, 37번은 순서 문제인데 조금 쉬웠어요. 여기 가로 열고 순종 이렇게 했으니까 순종이 언제 사망했냐? 1926년. 고종은 1919년에 사망했고 순종은 26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60만세 운동. 여긴 대놓고 신간회가 발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1927년의 상황.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인 것 같으니까 1929년의 상황. 그 순서는 가나다 이렇게 그대로 가죠. 너무 평에 있어요. 38번입니다. 이것도 지금 몇 해째 계속 나오죠. 어쨌든 일제 식민통치 기간을 물어보는 문제는 한두 문제 꼭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키워드들이 보통 정해져 있죠. 국가총동원법이다 그러면 일제가 전쟁을 갑자기 많이 확산하는 1930년대 후반이 되겠고, 이 법은 1938년에 만들어요. 뭐 38년이냐 아니면 뭐 37년 거냐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거나 30년대 초, 중, 후로 가면서 일제가 전쟁의 규모를 점점 키우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거 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한국의 남녀를 전쟁터에 직간접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있고요. 물자를 가져가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려고 하죠. 그래서 황국신민서사, 신사참배, 창시개명, 결국 이거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은 결국은 하나야라는 요런 생각에서 일체화시키려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죠. 한능검에서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독립운동가들
한 번 이미 구속했고 법정 처벌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방하겠다라는 법령까지 만들어서 1941년 독립운동가들을 더 탄압을 합니다. 요 문제 어려워요. 네, 어려운 이유는 신한공사가 잘 안 나와서 그래요. 현대 경제가 나오려면 한 이 정도 중에서 신한공사는 미 군정이 1946년에 만든 거예요. 뭐 46이냐 47이냐 그것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미 군정이 있었던 시기가 45년부터 시작해서 48년 8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은 어디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나를 봤더니 농림부 장관, 농지분배, 삼정모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토지를 재분배하는 거랑 관련돼 있네? 그럼 이건 농지개혁이잖아요. 농지개혁법 자체는 49년도에 통과가 됐고 이제 법에 따라서 추진되는 건 50년대 6.25 전쟁 바로 직전부터 시작을 해요. 이승만 정부의 경제 나오면 이 두 가지만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 중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정부 수립 직전의 상황들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진짜 쓸 거 많잖아요. 뭐 미소 공동위원회부터 쓸 수도 있고 정읍 발언을 쓸 수도 있고 좌우 합작운동을 쓸 수도 있고 쓸 거 너무 많은데 여기서 그냥 두 개만 했어요. 일단 정부 수립은 선지로 나왔으니까 하는 거고요. 기왕에 전 국회 나왔으니까 전 국회가 농지개혁하기 전에 먼저 만든 법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의 틀 제정하는 거, 그 다음에 친일파 처단하는 거,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농지개혁. 딱 그렇지 않아요? 국가 틀 잡는다, 정치적인 부분에서 암덩어리를 잘라낸다, 경제 분야에서 개혁 들어간다. 그래서 요거보다 먼저 나는 건 반민족행위처벌법입니다. 40번에서는요,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역사학자 중에 백남훈을 물어보는 거예요. 백남훈이라는 이분은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자예요. 역사학계에 있는 공산주의자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역사를 바라볼 때 유물사관이라고 합니다. 물질에 기반해서 역사를 분석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분석할 때 고대 사회야, 중세 사회야, 근대 사회야라고 하는데 이걸 경제학적으로 가게 되면 고대는 노예제에 기반한 거고 중세는 유럽에서 봉건제 들어보셨어요? 근대는 자본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일자가 말하기를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여전히 고대 사회야. 니들은 중세가 없어. 그러니 한국인은 스스로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없을걸?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게 일본의 식민사관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백남훈은 뭐라 하냐면 역사 전개 과정을 분석해 봤어. 그것도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법칙에 따라 맞춰봤더니 우리도 그런 거 맞던걸? 왜냐면 모든 나라가 딱 그 동일한 형태를 가는 건 아니고 약간 이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더니 우리도 있잖아.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 중세 없다고 말하는 거 잘못됐거든? 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정체성론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일본이 이제 말하기를 한국인들은 고대 사회만 지금 머물고 있는 거야. 계속 똑같은 수준이고 그냥 왕조만 바뀌는 거야 라고 말한 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도 진행해 왔어. 라고 했으니까 요거 반박.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조선사회경제사라는 책입니다. 자, 이번에는 독립군 부대가 나왔어요. 근데 독립군 부대 안에 조선의용대를 개편해서 편입이라고 했습니다. 자, 조선의용대라고 하면요. 1938년에 김원봉의 그 의열단이 주축이 돼서 만든 부대예요. 근데 그 조직이 편입이 된다. 그럼 어디로 가냐? 조선의용군은 아니에요. 왜냐면 조선의용대에서 일부 세력들이 나가서 그들이 공산주의자들과 결합해서 만든 게 조선의용군이니까 여기는 한국광복군으로 편입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까요? 아니요. 워낙 김원봉은 많이 나오는 거라서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일부 세력이 한국광복군으로 간 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라면 충칭으로 가고도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도 안 된다라면 지청청 장군으로도 풀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한국광복군이에요. 그럼 한국광복군 하면 이 정도. 네, 미군과의 연합작전 준비, 인도와의 합동작전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42번.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문제 좀 너무 평이하게 났죠. 일단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6.25 전쟁. 6.25 전쟁 안에서도 장진호 전투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건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참전한 중국군을 상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 우리가 했죠. 그래서 인천으로 상륙했어요. 그게 전쟁이 일어난 그해 9월 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도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가요. 쭉쭉 북진을 해요. 거의 이제 백두산 근처까지 가요. 와, 이제 눈앞에 통일이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대규모 공격에 들어오죠. 이게 바로 중국군이에요. 중국군의 파병, 요 상황이에요.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유엔군이 올라갔다가 요 일대가 개마고원이거든요. 요 개마고원 일대에서 중공군이랑 맞붙었는데 치열하게 이동안 전투가 벌어져요. 워낙 중공군이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완전 고립된 상태에서 타 병력이 들어가기 어려운 상태에서 2주 동안 싸웠습니다. 양측의 피해를 둘 다 엄청 입었어요. 둘 다 피해를 엄청 입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엔군이 올라가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후퇴를 간신히 해서 이쪽 함흥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철수 병력들이 배 타고 오는데 이때 그 유엔군 병력들만 철수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 함흥항에 모여 있었던 피난민 10여만 명도 그 당시 있었던 배라는 배는 다 태워서 데리고 내려온 겁니다. 그게 영화 국제시장에서 다루는 하나의 중요한 테마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영화를 안 봐서. 어쨌거나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유엔군도 타격을 많이 입었지만 중국군 같은 경우도 얼마나 타격을 많이 입었는지 유엔군이 이렇게 뒤로 갈 때 그걸 당장 쫓아가지 못해요. 그도 전투력에 손실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여기에서 있었던 2주 전투는 치열했다. 양측에게 피해를 많이 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장진호 전투예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것 중에서 이쪽 거 뭐 나오면 너무 좋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선지는 여기밖에 없어요. 흥남을 통해서 대규모 철수하였다. 자, 그 다음에 43번에서요. 정부식에 볼 수 있는 모습 그랬는데 내각 책임제. 우리나라 헌법 안에서 내각 책임제를 결정한 건 이제 4.19 혁명 이후에 과도 정부 때 만들었고 그걸 실제로 추진한 건 장면 정부죠. 그럼 장면 정부 같은 경우는 이승만 정부의 독재 여러 가지 문제를 수습해야 되니까 특히 3.15 부정선거에 대한 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이제 4차 개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벌어진 사건을 처단하려면 이게 소급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소급 적용이라는 이제 예외 상황을 담은 헌법 내용을 만든 겁니다. 어쨌거나 장면 정부라 해서 장면 정부는 한능검에서 지금 이제 물어볼 때는 내각 책임제다 양원제로 운영되었다. 그거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이제 9개월밖에 없었던 정부라 해서 문제가 좀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43번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4.4.5.2이라는 이 단어 가지고 문제 푸시겠죠. 그래도 이 문제는 이승만 정부 이 12년간을 순차적으로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해요. 일단 4.4.5.2 개헌은 1954년인 거니까요. 6.25 전쟁이 50년 6월에 시작돼서 53년에 끝나요. 됐죠? 그러니까 전쟁 바로 다음 해가 이제 2차 개헌, 4.4.5.2 개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부랑 관련됐다 그러면 이제 뭐 진보당 사건이라든지 경향신문 폐간이라든지 아니면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4.19 혁명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3.15 부정선거 직전에도 이미 여러 가지 그 부정과 관련된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야당 대통령 후보자가 연설하는데 사람들이 참여할까봐 일부러 일요일 학교 수업을 막 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2.28 대구 민주운동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다 나와주면 되니까 답은 여기서 2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봉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대통령 세 번째 선거가 있었어요. 그 3차 대선에서, 세 번째 대선에서 이승만 다음으로 득표수가 많았어요. 한 30% 정도 득표를 했기 때문에 이승만 입장에서 완전 정적이었죠. 그래서 조봉암과 그가 참여하는 이 진보당, 니네 뭐 평화통일, 제3의 길 이런 거 운운하는데 그거 공산주의랑 연계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를 처형합니다. 자, 45번에서 인민혁명당 잘건이 사건. 이거는 처음 봤으면 너무 어렵겠지만 이미 2번인가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긴급조치가 발동됐다 그러면 박정희 유신체제 때 이야기거든요. 긴급조치, 유신체제. 그 당시 있었던 개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민혁명당이 뭔가
다시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그들이 전국 학생들의 그 어떤 시위나 이런 것들을 뒤에서 배후 조정하려고 했어. 이렇게 해서 민청학령 사건이랑 인혁당이라는 단체가 결합되려고 했어라고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조작된 사건이에요. 어쨌거나 유신체제 반대 운동 관련된 게 나오면 되니까 이런 거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라면 여기까지 정도가 될 거고 아니면 유신체제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뽑았다? 아니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선출하였다. 이것도 나올 수가 있죠. 이건 뭐 우리 이제 경제정책 중에서도 박정희 정부에서 경부고속도로 개통한 건 이건 뭐 실수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시기는 솔직히 경제 관련돼서 할 거 너무 많잖아요. 62년부터 본격적인 5개년 개발계획 추진되었다부터 할 게 되게 많아서 이만큼 남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72년부터 하는 중화공업 본격 육성 정책이 나오는 이제 3차 개발 계획 나올 거고요. 77년도에 100억 달러 이거 달성한 거는 지난 회차에 문제가 있었죠. 석유파동 1, 2차도요. 다 70년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이야 금융시장이 좀 많이 확대됐지만 그때는 금융시장 자체도 작고 은행도 없고 해외에 금융시장을 개방한 것도 없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다 그냥 개인한테 돈 빌려 썼어요. 명동의 큰 손들에게 빌려 썼는데 그게 다 사채. 근데 이자율이 한 자릿수가 아니에요. 두 자릿수자. 기업들 부담이 너무 높아지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이제 1980년대 초반에 83조치라고 해서요. 긴급 명령 내린 겁니다. 그래서 사채 잠깐만 갚지 말고 이자 동결하고 있어.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47번 문제도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 도덕국 그 안승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적금서당, 청금서당 이게 뭐예요? 그랬는데 통일신라 시기 때 중앙군을 구서당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충성을 맹세한 부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구서당 중에서 두 개의 명칭이 나온 겁니다. 응양군 이렇게 나왔는데 응양군이 뭐예요? 라고 하면 고려시대 중앙군이 2군 6이라고 해서 8개 부대로 군성되는데 그 8개 부대 중에 앞에 있는 두 부대가 정말 중요한 친위 부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응양군입니다. 네, 그걸 가지고 풀어야 돼서 되게 어려워요. 무이영, 장어용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이영 체제인데 이 이영 체제가 왜 나오냐면 개화기 때 맨 처음에 만든 것 중에 별기군 있잖아요. 별기군을 만들다 보니까 조선이 원래 5군형 체제거든요. 그거 축소해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개화기예요. 금이영 이렇게 나왔는데 방금 전에 말했지만 조선의 중앙군은 5군형이죠. 5군형의 마지막으로 그 5번째로 만들어진 게 금이영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실수 진짜 많이 하고 실수가 아니라 그냥 몰라서 못 풀었을 것 같아요. 자, 순서배열은 통일신라, 고려, 조선 숙종 때 5군형 5개 다 만들어졌다. 개화기 때 이렇게 순서배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을 물어봤는데 보덕국이 나왔다 해서 이거 문무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서당, 구서당을 언제 만들었느냐? 신문왕 때 전제왕권 강화를 해서 제도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라 해서 신문왕을 찾아주셔야 돼요. 이제 신문왕 하면 왕권 강화 과정에서 김음들과 같은 친구가 대립했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각종 뭐 만들었어, 뭐 없앴어 이런 게 나와줘야 되죠. 자, 49번은 이건 쉽게 푸셨을 것 같아요. 전남 도청도 있고요. 시민군이 계엄군을 상대로 저항하였습니다. 그랬는데 민주화운동 중에서 시민군이 조직이 되었던 5.18 민주화운동이에요. 자, 일단 이거는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게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이 근대 현대 민주화운동 중에서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운동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으니까 이 두 개는 다 돼요. 어찌됐거나 5.18 민주화운동은 5번만 답이 됩니다. 자, 50번 문제에서 이건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문민정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별칭들이 있거든요. 김영삼 정부 전이 노태우, 그 전이 전두환. 노태우, 전두환 다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나 군인 아니에요. 순수 민간인이에요. 그래서 문민정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시기가 나오면 보통 경제 이야기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역사 바로 세우기. 그래서 김영삼 정부 시기 때에 총독부 없앤다, 국민학교 명칭 없앤다. 이건 일제 잔재 없애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신군부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가 이때 구속이 됐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도움도 됐을까요? 네,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다음 회차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